오늘 지금 이제 약 3시간 뒤에 둘째 날 평의,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언제로 할 거냐. 어제 하려다가 1시간만 논의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지금 헌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여기에서 대국민 선언을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헌법에 맞는 구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그 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각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일단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방역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방어권인 것 같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방어권인데 그렇죠. 충분히 들리는 대로 적으니까 저렇게.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8인의 선고가 어떤 그 9명의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9명이 헌법에 보면은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결국 1명 내지 2명이 빠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이게 이른바 그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변론 종결했던 것을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이 헌법재판관을 다 구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그 재판장님들이 재판을 재개할까가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네. 이 부분 주장은 이미 법정에서 주장이 된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제 당초에 나올 거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3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만에 끝나고 공보관들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알려드릴 사항이 없다. 어제 평의는 오후 4시 무렵에,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선고일 지정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13일 월요일인데 그거 넘기는 거 아니냐, 7인 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랄까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지금 자꾸 원래 오전에 하기로 하는 걸 오후로 미루고 또 1시간 만에 빨리 끝나는 거 보면 뭔가 헌재 내에서 논의가 순탄치 않은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전에서 오후로 미룬 거는 아마 충분하게 논의를 오전 시간에 바로 오찬 시간이나 겹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오후로 미룬 것 같은데 1시간 만에 끝난 것은 그 안에서 합의 절차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를 반증하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도 그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그 임기가 만료되는 그 날 오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 내에서 선고일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빠르다면 뭐 이틀 안에도 한 전례가 통진당 그 해산 청구 신청 그 선고는 이틀 전에 선고 일정을 공고했기 때문에 아마 뭐 10일 날 선고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13일 아니면 그걸 더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헌재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2014년 3년 전에 바로 통진당 해산 사건 이때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죠. 정부 측에서 나서서 이제 했잖아요. 그 사건이 좀 도는 것 느낌인데 그때는 이례적으로 이틀 전에도 정했기 때문에 아직 10일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는 참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3일 전을 갖다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그 3일 전 기준이 꼭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면 헌재에서도 굉장히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받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선고 지정이라고 선고일하고 요 사이가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덜 갖겠죠. 네. 실제 보면 아마 오늘 오후에도 만약에 오늘 오후에 10일 날 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아마 헌재 앞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 양쪽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우려스럽죠. 2박 네. 3일 동안 거의 철야 농성을 할 거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 안기부 부장이었던 권영애 씨.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기부 공동대표잖아요. 그렇죠. 공동대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며칠째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격앙된 양측에서 몰려갖고 그야말로 그것이 2박 3일, 3박 4일 가면 얼마나 헌법재판관들 마지막 최종 내고 결정문도 쓰고 주문도 써야 될 텐데 얼마나 심적 압박받겠습니까? 네. 때문에 보면 저는 오늘 정도에 오늘 오후에 평일을 마치면서 선고일을 지정할 것 같아요. 그 오늘 만약에 선고일을 지정을 안 하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고 당일날 기일을 지정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선고기일 당일날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선고했다는 것을 통지를 해서 그 사실을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 오히려 그것을 어떤 결과가 나오건 그걸 불복하는 측에서 선고기일 통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어떤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그 경로를 따르되 다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고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날 사이를 최대한 좁히는 그렇게 해서 공론이 나름대로 나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 예. 왜냐하면 어제 이미 그 외부적으로 했을 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막전 막후의 소래였던 이정미 그 재판관 대행이 재판관님들 설득하고 만나는 절차가 필요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 오늘 정도는 그 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대로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소집됩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승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어느 쪽으로 나와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이 특검이 이미 수사가 끝났는데 과격 시위대들이 몰려가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이 모양을 사진을 불태우는 이런 화형식까지 벌이고 과격 시위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던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 한때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과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반포, 신반포 박영수 특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이 박영수 특검을 잡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 태극기 물결들이 지금 이 길거리를 거의 다 메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온 국민이 처단하자! 고영태 하수인! 박영수 기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단시켜야 되겠습니까? 사진을 발견시켜서 죽여주길 바랍니까? 힘을 꾸려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죠. 박영수 신뢰도 제가 그런 느꼈죠. 재력나다 뭐 주민분들이 뭐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무도 그건 아니죠. 네,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섬뜩한 네.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3시간 동안이나 하면서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법률을 파기하는 반법치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특검법은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국민의당 중앙당 산하에 있는 뭐 투쟁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특검이 보장받고 보호받는 법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에 의한 기구에 대해서 저렇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저걸 통해서 저들이 정치적으로 목적을 노리는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정치적 목적 또한 달성하기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립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나 국민들은 저렇게 무리한 폭력적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즉각 좀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네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박영수 특검이 대국민 보고를 하는 딱 그 시점에 네. 이와 같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었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법원에 특히 그 일부 과격 단체하는 대표들 몇 명을 상대로 해서 피신청으로 해서 법원에 그와 같은 그 접근 금지 가처분. 아까 영상에 나오던 분도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옥순 맞습니다. 엄마 부대 봉사단 대표. 네, 그분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재판이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민사적인 대책으로서 어떤 접근 금지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을 했고 지금 그 얘기를 봤을 때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 이게 그 국정원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192시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래서 반대했던 법이죠. 그렇죠. 유명한 그랬는데 거꾸로 마라톤 필리버스터링. 맞습니다. 그 대상이 된 법인데 지금 거의 최초로 제 기억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네요. 경찰에서 이것을 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 방지법의 1호 대상이 이게 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테러 방지법이란 것이 결국은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에 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아마 법리적으로 그 논쟁이 될 여지도 아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을 본 박영수 특검의 부인, 원래 좀 지병이 있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혼절했다, 쓰러졌다고 하거든요.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몇 해 전이죠. 예, 2015년에 예, 커터 컬럼 사건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건에 불만을 품었던 변호사 시절에. 예, 변호사 시절에 했는데 그래요. 보면은 아까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과연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이제 두 분 말씀 보면 굉장히 뭐 좀 부적절한 행위다. 뭐 다 부적절한 행위죠. 근데 그 박영수 특검 저 이야기가 왜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전 그게 또 궁금해요. 사실. 네. 제가 저희 있었던 게 2월 24일입니다. 예. 2월 24일 한 열흘 전이거든요. 열흘 전에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즉시 보면은 경찰에서도 보면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 보들에게 어떻게 신변 보호팀들이 구성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3일이죠. 그때는 보면 거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저 이야기 그 당시에도 이미 박영수 특검 부인이 뭐 쓰러졌다, 기절했다, 뭐 병원에 갔다 이런 네네. 얘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보면은 이제 보면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갖다 그야말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네.